러시아군이 전과를 가장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험난한 강을 뚫고 러시아가 힘겹게 전진했지만은 실제로 강 근처에는 확 뚫고 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병력이 있다면 다시 와서 이걸 뺏을 수 있어요. 지금 남은 최후의 격전지가 돈바스거든. 여기 돌파하면 그것도 우크라이나군은 그 돌파한 러시아군을 때리고 포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질문 드려보겠는데 결국 크리스마스 동안에도 이제 휴전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는 해상 전장까지 확전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러시아는 이 미국과의 협상에는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유럽과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상당히 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러우 전쟁 전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협상에 문제가 있고 또 협상에는 여러 당사자가 있거든요. 적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미국이 있어요. 그런 당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황도 있고 이 복잡한 상황인데 일단 현재 전황을 좀 이해하시면은 그다음에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왜 저런 주장을 한지 조금 더 명쾌해집니다. 그래서 전황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황은 뭐 세세한 것보다는 전체 큰 흐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변화인데요. 우선 위에서부터 수미주부터 시작해서 수미는 아시다시피 이제 쿠르스크에서 작년 8월 달에 쿠르스크를 이제 침범했죠. 우크라이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걸 쫓아내면서 이제 버퍼존을 형성한다면서 이제 러시아 경계를 넘어서 우크라이나 경계 안으로 수미주로 들어왔어요. 수미주로 들어왔는데 수미주는 이제 그 옆에 있는 하르키프하고 밑에 있는 이제 그 키예프가 있는 그 주하고는 이제 가까운데요. 그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렇게 그 키예프 쪽으로 내려오면 수미하고 바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미가 뚫리면 키예프가 거의 화력 통제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는 이때까지 키예프는 계속 안 건드렸어요. 처음에 2022년 2월 24일 침범해가지고 키예프 근처에 전차를 잔뜩 몰고 가가지고 한 2, 3주 동안 있다가 철수한 거 빼놓고는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본격적으로 돈바스 지역에만 전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작년에 쿠르스크에 왔다가 퇴각을 하면서 계속 버퍼존을 한다면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뢰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내려올 수는 없어.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뭐 쿠르스크의 지를 철거한다 했는데 수미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 수미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쿠르스크의 지를 재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쿠르스크에서 쫓겨났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옆에 있는 데를 계속 또 건드렸어요. 계속 건드리고 오고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러나 마나 국경상에는 다 부대들이 있거든요. 부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공격을 하느냐 마느냐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수미주에 있는 데를 러시아가 이제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먹기 시작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여기 가장 열흘 전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하나씩 먹기 시작했어요. 여기 먹고 넘어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러시아가 뚫고 내려오면은 우크라이나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는 예비 전력이 없어가지고 예비를 끌어서 대기가 힘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비가 부족해가지고 잘 뚫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미주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전쟁 상황은 이 가장 일주일 전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F-45라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경계 지역이 여기가 좀 지역이 좀 험합니다. 험하니까 이제 경계가 됐겠죠. 그런데 숲도 많고 협곡도 있고 뭐 강도 흐르고 이러는데
수미가 만약에 뚫리면은 이제 키예프가 위험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걸 딱 공격을 한다 치면은 우크라이나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뚫리면은 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허르키프에 있는 볼찬스크에 있는 부대를 떼가지고 이렇게 돌려막게 할 가능성이 있다. 예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다른 데가 또 뚫리고 지금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를 소진시키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로 오른쪽에 볼찬스크를 보시면 이것도 볼찬스크도 한 일주일 전 지도인데 보시면 볼찬스크는 이미 러시아가 이제 점령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잘 보시면은 길들이 만나는 데가 굉장히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찬스크에서 길들이 만나는 데는 다 점령을 했고 이거 잘 보시면 여기가 다 강입니다. 볼찬스크가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하니까 강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땅을 만나면은 배를 끌고 와요.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볼찬스크가 그 배를 끄는 거하고 좀 관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험난한 강을 뚫고 러시아가 힘겹게 전진했지만은 실제로 강 근처에는 이렇게 한두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스트롱 포인트들 잔뜩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확 뚫고 오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비를 빼면은 쑥 뚫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수미가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그걸로 하면은 이 부대를 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옆으로 빠지죠. 그럼 하르키프가 또 위험을 받는 것. 하르키프가 또 2도시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요충지를 가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다음 요충지를 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 지금 강을 넘어가는 데서 헤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한 지난 1년 한 3개월 정도 가장 중요했던 데가 이제 포크롭스크인데 포크롭스크가 돈바스 지역에 물류 기지 같은 데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은 뭐 이천이나 뭐 의왕이나 이런 데 비슷한 데인데 거기를 이렇게 이번에 완전히 다 함락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게 지난 8월 말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제 그림입니다. 12월 27일자 그림인데 이게 이제 다 먹었죠. 다 먹은 상태이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노란 게 오늘 먹은 걸 이렇게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본래는 포크롭스크라 그랬고 포크롭스크는 우크라이나 이름이고 러시아 이름은 크라스노 아르메이스크라고 하고 이제 이 미르노그라드라는 본래 지명이 있는데 이제 드미트로이프라는 러시아 지명으로 바꿔서 이제 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깔끔히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은 돈바스 지역에 이제 물류 문제는 상당히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미트로이프를 어제 함락함으로써 대부분 다 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들 쭉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표시들을 보시면은 2024년 9월 12일 표시부터 지금까지 그냥 1년 3개월 동안 서서히 전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됐고 지금 가장 중요한 데 중에 하나는 밑에 자포로지아입니다. 자포로지아는 그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아무것도 안 움직이다가 이번 여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9월 달에 철수를 하면서 드니프로강 밑으로 완전히 철수해 있다가 지금 이제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한 서너 달 전부터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포로지아의 서부가 완전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점령됐습니다. 그래서 자포로지아 동부입니다. 자포로지아 동부에 이제 굴리아폴레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어제 완전히 점령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11월 23일 날 블로그를 쓰면서 그때 전망하기로 굉장히 빨리 내려온다. 빨리 러시아가 전진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한 2, 3개월 만이면 이거 굴리아폴레 함락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달 열흘 만에 함락을 했어요. 한 달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두세 배 빨리 함락을 한 거죠. 그 말은 뭔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방어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동영상 막 공개된 거 보면은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굴리아폴레에서 급히 퇴각하면서 뭐 소위 말 통제본부에 있는 컴퓨터, 랩탑, 뭐 전화기, 문서 이런 거 다 남겨두고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엄청 비판이 많은데 굉장히 허겁지겁 이제
탈주를 한 거죠. 자기네들도 이렇게 빨리 내려올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죠. 그런 상황이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니까 대부분 닫혀 있는 지역도 있지만 개활지들이 열려 있는 데가 많아요. 평지 스텝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한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다 해서 다시 또 러시아군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지전을 하는 것 같으면 고지를 하나 잡고 나면 다시 그걸 뺏으려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평지는 그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 부대가 많으면 확 들어오면 이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굴리알 폴레에 대해서 나중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병력이 있다면은 다시 와서 이걸 뺏을 수 있어요. 이 전선이 원체 넓으니까 러시아군도 여기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의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거 끌어가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무리하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충분히 많다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쿠피안스크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병력이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굴리아폴레 사실 요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좋은 게 뭔가 이 강 표시가 다 있습니다. 요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거의 이제 한 달 열흘 만에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동쪽에 있는 강이 얀추르 강이고 서쪽에 있는 강이 가이추르 강이고 지금 굴리아폴레는 가이추르 강의 이제 서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추르 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 도시를 먹은 거거든요. 도시가 인구가 한 18,000명 있는 도시였어요. 물론 지금은 뭐 250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없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거의 압도적으로 러시아가 승리를 했거든요. 2022년 한 6월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격해서 먹은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행동을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자포로지아 전체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포로지아 전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여기가 자포로지아라는 주 도시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서는 굴리아폴레를 먹고 이제 서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오라호보라고 남부에 있는 이게 중요한 땅이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가기 좀 힘든 지형적으로 어렵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방벽들이 쭉 쌓여 있거든요. 방벽을 뚫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여기서 계속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레오브는 강력한 방어선이기 때문에 다 우회하고 할 거다. 그걸 우리가 핀서 작전이라고 그래요. 집게 작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자포로지아 전체 지도인데 상당히 자포로지아가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아직도 여기 보시면은 오레오브를 지나면서 큰 방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왔다 하더라도 몇 주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많이 이제 공방전이 일어날 건데 아마 이게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없으면 이것도 감당하기 좀 힘들지 모른다. 아마 여기서 방어하기 힘들어가지고 철수해가 이 방벽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가 보시면 여기가 자포르지아고 여기가 이제 굴리아폴레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포크롭스크, 미르노그라드 이런 쪽입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가 한 100km 정도 한 150km 정도 된 자포르지아에서 이제 파블로그라드 이런 쪽으로 해서 이 큰 벨트가 있는데 이 벨트는 장거리 화력으로 때리고 드론이나 이런 걸로 계속 공격을 하면서 요 앞에 있는 이 파란 것은 다 이제 우크라이나 부대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부대들을 이제 계속 러시아가 공격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공격을 하다가 약점이 보이는 쪽을 뚫고 약점을 보이는 쪽을 뚫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최후의 격전지가 이제 돈바스거든요. 돈바스의 최후 격전지가 요 삼각도시입니다. 사실은 사각도시인데 우리가 중요한 세 개 도시만 콘스탄티노프카 그리고 이제 크라마토르스크 그리고 이제 슬로비안스크 이 세 개 도시 요 조그만 도시가 있긴 있는데 이걸 주로 이제 요 세 개 도시만 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세베르스크를 한 거의 뭐 1년 동안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가 이거를
부분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베르스크에서 이게 정면으로 보입니다. 슬로비안스크. 슬로비안스크는 돈바스 내전이 2014년도에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 우크라이나군이 포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계 입장에서는 저기를 탈환하는 것이 일종의 종지부를 찍는 거다. 그래서 푸틴이 협상하면서도 돈바스는 내놔라 이런 게 돈바스 내놓으면 나머지를 양보할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법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복잡하니까 다른 이야기하고 지금 돈바스 최후의 격전지를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방벽들이 쭉 있거든요. 이게 이제 1차 방어선이고 여기가 이제 2차 방어선이고 가운데 개별 방어선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은 세베르스크나 다른 데서 주로 1차 방어선을 뚫고 2차 방어선 사이에 있는 이제 고립된 진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술적 중심을 돌파한다 그러는데 그걸 돌파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돌파하면은 그것도 우크라이나군은 그 돌파한 그 러시아군을 이제 때리고 포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당하려면 돌파를 하면서 신속하게 많은 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싸워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러시아는 이런 방어선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세분을 합니다. 세분을 해가지고 쭉 분할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어디 쐐기가 보이면 거기를 확 뚫고 들어가가지고 교도보를 확보한 다음에 거기를 강화를 해요.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옆에 세기 이 세기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 포위를 해서 가마솥을 형성해요. 포켓이라 하기도 하고 콜드론이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마솥을 형성해가지고 가마솥을 닫지 않고 그 열어둔 채로 이제 하는 거예요. 가마솥을 딱 들어가면은 이 포위하는 부대는 가마솥 바깥에 있는 부대하고도 싸워야 되고 가마솥 안에 있는 적군을 또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중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안에 갇힌 부대가 격렬한 저항을 하지 않도록 그 도망을 가도록 놔둬요. 그러면 일부만 부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모전을 하면서 왜 전투가 계속 느리냐 하면은 우리 성질 급해가지고 가마솥을 확 닫아버리면은 이제 굉장히 큰 피해가 나는 거죠. 서로 내가 안에 사람하고 싸워야 되고 밖에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강도가 거의 막 죽자 살자 싸워야 되는 건데 열어놓으면은 안에 사람이 도망갈 생각도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죠.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적전 지역이 형성돼 있고 지금 여기가 1차 방어선인데 세베르스크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돼 있다 보시면 되고 다 이렇게 진지가 있고 강이나 하천이나 고지 같은 데를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 세베르스크도 여기 주위에 왜 조그만 도시가 이렇게 점령하는데 오래 걸리는가 하니까 고지들이 많이 있어요. 고지들 그다지 높지 않아요. 한 150에서 200고지밖에 안 되는데 한 뭐 표차도 한 100m 정도밖에 안 나는데도 높은 데 있으면 드론 운영하는데 되게 좋거든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감제고지가 쟁탈이 많이 되고 이게 이제 러시아군이 굉장히 불리한 낮은 데서 싸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쿠피안스크인데 쿠피안스크는 굉장히 혼란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10월 말에 푸틴 이야기한테 보고하면서 70%를 점령했다. 그래서 쿠피안스크에서 포위된 우크라이나군이 안 나오면 다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게 이제 러시아군이 전과를 가장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의심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젤렌스키는 그게 우크라이나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쿠피안스크 입구에 가가지고 이제 도시 입구에 이정표 있는 데 가서 이벤트성 인증사도 찍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진 찍고 나서 이제 베를린으로 가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무사하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 받으러 가는데 여기 다 뺏겼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 지원 안 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보도가 굉장히 헷갈리고 텔레그램 채널에 이제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 중립 쪽 이 뉴스를 한 몇 주 동안 봤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랫동안 헷갈려 하다가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 이제 강은 많이 흐르고 있지만 상당히 옆에가 많이 개방돼 있어서 넓은 도시고 좌우로 이렇게 사통팔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닫힌 도시 같으면 분지 같은 이러면 장악하기 쉬운데 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뚫렸다 하더라도 레비를 쑥 보내면은 다시 열을 수 있구나 이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째 보면은 하나의 전장이라기보다
프레셔 밸브, 압력 밸브 같은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막 과도하게 자원을 투입하면은 이제 이게 순간적으로 폭발한다. 어디 다른 데서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쿠피안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굴리아폴레랑 같이 하나의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석 달 전의 그림인데 그때 거의 다 러시아가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때는 우크라이나 매퍼들도 이런 걸 인정을 했어요. 약간 차이는 나지만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쿠피안스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서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포기할 수 없다 치면은 이게 작전적으로 중요하다기보다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치면은 이제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 치면은 만약에 트럼프하고 회담하기 전에 협상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네들이 이걸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뒤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비를 일시적으로 탈환을 하고 촬영하고 선전하고 다시 나중에 다시 뺏기더라도 이렇게 가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전술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이제 쿠피안스크 강에 이제 우한 쪽으로 러시아군을 싹 밀어낸 다음에 포위도 선멸도 안전화가 아닌 단순히 돌아왔다 이런 프레임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도망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대규모 보병을 돌격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파상공세를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못 막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병력 손실이 되게 많고 지금은 그러기에 좀 좋긴 합니다. 안개가 있게가 드론 활동이 좀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게 도시전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간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병원구역도 있고 고층 건물도 있고 철도 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쿠피안스크가 양쪽에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대가 만약에 소진된다 이러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고 본질적으로 이거는 기동전이라기보다는 정치전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적 소진을 통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협상에서 유리한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위험합니다. 일단 가장 큰 게 보급선이 취약해지고요. 보급로가 협소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폭격이 노출되고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빠른 속도로 기동하다 보면 보급이 그 속도를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 공격 부대하고 방어 부대의 보급 소모 속도가 공격 부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죠. 탄약이나 의료나 지휘 체계가 소진이 가속화될 거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들어가다 보면은 정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선을 싱크로나이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들쭉날쭉 하다 보면은 지휘 통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은 전선이 꼬불꼬불 하면은 측면이 여러 군데서 노출되기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미 세베르스크에서 계속 때릴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굴리아폴레 같은 데 이런 게가 뚫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함부로 잘못 투입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포로자 동부 전선이 급격히 붕괴되는 것은 거의 좀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빨리 붕괴됐는데 이게 지금 이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정치적 명분이 영토 손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실패하면은 확 걷잡을 수 없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부대를 모아가지고 돌격을 여단을 만들고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력이 소진이 되는데 소진이 되고 난 다음에 재생을 못해요. 거의 소멸돼 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돌격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니까 미디어 라인에 이번에 트럼프하고 협상을 하면 협상에 아니면은 지난번에 베를린에 가서 협상할 때 그 타이밍 맞춰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도시에 어려운데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깃발을 꽂아야 되니까. 그래서 미디어 데드라인 때문에 움직이니까 이게 이제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인 붕괴라기보다 공동화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인원이 이탈하거나 지위가 저하되거나 전투 한계점 이하로 하락하는데 계속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러시아 측도 약간의 과장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선전은 자제하고 있고요. 과장된 승리 주장은 없고 철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늘어오는 우한 쪽은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과잉 투입을 안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확 밀고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지. 거기에 막 같이 맞불 놓는 그런 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러시아한테 유리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포로지아에 있는 홀리아폴레 전선이 만약에 이 하나의 검증장치다. 그래서 쿠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가 했던 서사 내러티브의 검증장치라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도시 상실 지점을 선택 가능하다 이런 것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콜리아폴레 탈환을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쿠피안스크는 연극이고 이거 협상력 자체가 안 된다. 하나의 연극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정보전이니까 엄청 추악한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보가 사실 확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뭐 데드라인을 맞춰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치적 필요가 군사적 현실을 왜곡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이제 만약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봤을 때 젤렌스키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 워싱턴 협상력이 약화되고 협상하는 것 들어보니까 한 뭐 2달 안에 협상이 될 것처럼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던데 한 95%는 됐다는 식으로 요런 것들이 그럴 때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전투적인 중이다 이런 이제 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균열이 일어나고 예단급이 소진이 가속화되면은 다른 전선에서 대가 지불이 불가피해지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전술적으로 성공도 하고 과다한 비용을 좀 들었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은 과다한 비용 때문에 타 전선에 약화되게 되고 예비가 가장 군사에서 중요한데 예비의 깊이가 계속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위기가 앞당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쿠피안스크가 영토가 본질이 아니고 협상 레버리지나 생존율이나 이렇게 어떤 피로를 주고 산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여튼 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전투의 합리성이 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값비싼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드론하고 미사일로 계속 인프라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키예프에도 뭐 거의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이제 아직까지 이번 겨울이 따뜻해 가지고 큰 피해는 없지만 겨울나기가 본격적으로 1월 달 들어 추우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최근에 2월 19일 날 열흘 전에 시체 교환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1,003명, 러시아 26명입니다. 제가 이걸 데이터를 처음부터 거의 다 모아놨는데 1,003명 대 26명은 비율이 38.58대 1이고요. 이때까지 누적했던 것은 이제 19,000명 대 1,600명, 11.9대 1입니다. 오른쪽은 누계 그래프고요. 누계 그래프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그래프는 이제 더 빨리 더 훨씬 큰 비율로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군의 인원 손실 누계는 어제 날짜 기준으로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그렇습니다.